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투입됩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우선 촉구하는 가운데 33개 대학 교수들도 공동 대응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여 이번 주가 의대 증원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행하면서 경찰이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하게 될 상황에 대비해 분산 수사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의사면허 취소 사례가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는데 의료법 개정 이후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재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독자 발사체를 시험 발사한 이노스페이스에 이어 올해 국내 기업들이 우주개발 시장에서 큰 활약을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5일 발사된 컨택의 위성은 4개월 뒤에 서비스 운용을 시작하고 재사용 로켓 발사체를 독자 개발하고 있는 해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5월 시험 발사체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공연 현장의 음성을 자막으로 실시간 변환해주는 스마트 안경이 등장했습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기술인데 다양한 언어로 자막을 변환할 수 있어 외국인들이 우리말로 된 문화 콘텐츠를 즐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가 투입됩니다. 교수들의 사직도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주 의대 교수들 집단 행동의 향배가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전공의 이탈 4주째, 주야 막교대까지 불사하며 현장을 지키던 의료진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채용도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정부는 전국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사 138명을 우선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병원에 남아있는 의료진의 피로도를 덜기 위해 군 복무 중인 의사들을 현장에 대체 투입하는 겁니다. 상급 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게 경증 환자 이송 체계도 개편합니다. 복지부는 이달 중으로 상급병원과 협력하는 회성전담병원 100곳을 선정해 상급병원으로 온 경증 환자 이송과 진료 속도를 높이고 비상진료 체계 유지를 위한 각종 재정도 조속히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예비비 1,285억 원도 빠른 속도로 집행하고 건강보험에서 매월 1,882억 원을 투입해 중증 응급환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떠난 전공의를 향해서는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반드시 완수할 거라며 병원으로 복귀에 대하하자고 촉구했는데 여전히 전공의 92.9%가 복귀하지 않고 14일부터는 의대생 집단 유급도 시작될 상황이라 교수들의 집단 사직 등 압박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중재에 무게를 뒀던 서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총회와 국민 간담회를 통해 당장 내년 의대생 2,000명 증원에 대해 다시 설득에 나설 예정인데 2,000명 증원 유예 및 재논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직이나 진료 축소 등 집단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 역시 이번 주 공동 대응 방안을 내놓을 전망이라 이번 주가 의대 증원 사태의 주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정부가 면허정지 사전 통지서를 보내는 등 행정처분 절차를 강행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은 요지부동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전공의 수천 명을 무더기로 고발하는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서 분산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찰이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에 대한 형사처벌 채비를 본격화했습니다. 여전히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가 12,000명에 육박하는 만큼 대규모 고발 국면에 대응하는 세부 수사 방안을 세웠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지난 7일 주재한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전공의 고발과 수사가 곧 이뤄질 수 있다며 일반 전공의는 일선 경찰서에서 주동자와 범죄 혐의가 무거운 전공의는 각 시도 경찰청에서 각각 맡아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무더기 고발이 현실화할 경우 최대 수천 명을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이른바 분산 수사 지침을 내린 겁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발장을 내면 경찰청이 병원 소재지별로 구분해 각 시도청과 일선서에 배당하게 됩니다. 경찰은 실제 전공의가 고발되면 신속하게 출석 요구와 소환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앞서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지도부를 고발하자 경찰은 사흘 만인 지난 1일 첫 강제 수사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복지부는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에도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공의 명단을 올려 비난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며 철저히 조사에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면허 정지 처분보다 동료의 공격이 더 무서워서 복귀가 망설여진다고 하소연하는 전공의도 있다고 합니다. 집단 행동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대한의사협회 사이 연관성을 수사해달란 시민단체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관련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면허 정지를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되면서 무더기 면허 취소 사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과거에는 면허가 취소됐다 해도 다시 발급받기 쉬웠는데 재발급 절차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김혜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의대 증원을 추진했을 때도 의료계는 집단 휴진으로 맞섰습니다. 당시 정부는 의사 10명을 고발했지만 결국 취소했습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에는 단호한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하게 됩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 면허 취소는 더 쉬워진 상황.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인데 면허 정지가 3번 넘으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또 형사고발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취소된 면허가 부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0년 의료계 파업으로 면허가 취소된 당시 의사협회 회장은 3년 뒤 면허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취소된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하는 등 재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9년까지만 해도 취소된 의사 면허가 100% 재발급됐지만 갈수록 그 비율은 떨어져 지난해 11% 수준에 불과합니다. 면허 취소와 재발급 모두 복지부 장관이 권한을 가진 만큼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도 강경하게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이렇게 좀 그 규정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그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년 후에 거의 자동으로 재교부하는 것들을 제한하려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바뀐 의료법을 무기 삼아 재교부 강화를 검토하며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전공의가 면허를 잃을 경우 교수들의 반발로도 이어질 수 있어 사태가 더 악화할 우려도 있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초기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신약으로 주목받던 미국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도나네맙의 승인이 연기됐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도나네맙의 승인 결정을 연기하고 안전성과 효능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자문위원회 회의는 언제 열릴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개최까지 여러 달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면서 도나네맙의 승인 결정도 그만큼 뒤로 밀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도나네맙은 알츠하이머병 초기 환자 1,7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위약보다 인지력 저하를 35%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과정에서 3명이 사망했고 참여자의 3.7%에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봄 산불이 지난해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많이 내린 것이 원인인데 기온이 크게 오르는 중순부터는 산불이 급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하루에 34건의 산불이 동시에 발생한 지난해 봄. 100헥타르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하는 대형 산불도 8건이나 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올해 발생한 산불은 34건. 지난해 같은 기간에 222건과 비교하면 무려 6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이 기간 동안 대형 산불에 동시다발 산불까지 발생하면서 대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전국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대형 산불 발생은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초봄까지 비와 눈이 많이 내린 게 원인입니다. 하지만 산불 위협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3월 중순부터 기온이 크게 오르면 대지가 다시 건조해지며 산불 발생이 급증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봄만 되면 반복되는 양간지풍을 포함한 강풍도 변수가 됩니다. 고온이 나타나면 눈은 빨리 녹게 되고 사흘 정도가 지나면 건조한 상태로 바뀝니다. 여기에 강풍이 동반되면 산불 발생 조건이 충족되게 됩니다.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3달 반. 초반 한 달은 비와 눈 때문에 쉽게 지났지만 앞으로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기온이 오르는 시기, 봄꽃이 개화하고 산행 인구가 급증하면 산불 발생도 본격화할 수 있다며 경계를 늦추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남미 볼리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도 홍수로 도로와 마을이 물에 잠기는 등 세계 곳곳이 물난리로 몸살을 겪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어깨까지 차오른 물 속에서 보트가 다니며 사람들을 구조합니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서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2만 채가 넘는 집들이 물에 잠겼고 다리 8개가 무너졌습니다. 산사태까지 발생해 가옥 10여 채가 매몰됐고 8만 명 이상이 대피했습니다. 산악 지역에 사는 주민이 많은 탓에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Dengan data korban yang meninggal berjumlah 16 orang sampai pukul 16.00 dan 7 orang masih dalam pencarian. 우유니 사막의 나라 볼리비아에도 물난리가 났습니다. 쏟아져 내려오는 흙탕물을 막느라 중장비까지 동원하지만 역부족입니다. 볼리비아는 2월부터 이어진 폭우로 브라질과의 국경 지역에 아크레 강이 넘치면서 40여 명의 인명피해가 났는데 피해 지역이 수도 라파스까지 확대됐습니다. La mazamorra ha entrado por el pared del cerro de allá arriba, que de esas construcciones de allá arriba, se entró todita la mazamorra por acá. Está tapado hasta el techo. 사막 위의 도시 두바이에도 난데없는 홍수가 났습니다. 1년의 비가 100mm도 오지 않는 곳인데 불과 6시간 동안 그 절반인 50mm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도로 곳곳이 마비됐습니다. 사막 도시라 배수 용량이 적은 탓에 공항 활주로까지 잠기면서 항공편까지 10여 편 결항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10여 년 전부터 부족한 비를 만드는 인공 강우를 시행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최근의 기후변화와 맞물리면서 이번 같은 기습 폭우를 불러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착륙선이 달 착륙에까지 성공하면서 위성 발사체에 이어 착륙선까지 모두 민간 주도로 옮겨간 진정한 의미의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는데요. 국내에서도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2의 스페이스 X를 꿈꾸며 우주 시장에 뛰어든 민간 기업들이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 5일 오전 7시 스페이스X 팔컨 9 로켓이 우주로 올라갑니다. 이번 팔컨 9 로켓에는 초소형 위성 53개가 실렸는데 국내 우주 스타트업 1호 상장 기업인 컨텍의 첫 번째 위성 오름셋도 있었습니다. 가로 세로 24cm, 높이 50cm 크기의 초소형 위성인 오름셋은 사출 15분 만에 첫 교신에 성공했습니다. 오름셋은 앞으로 2달 동안의 테스트를 거친 뒤 500km 궤도에서 지구를 약 90분에 한 번씩 돌며 다양한 파장의 영상 자료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총 4개월 뒤부터 실질적인 서비스 운영에 들어가게 되고 오름셋으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영상 활용 서비스 그리고 영상 배포 등의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직사각형으로 튀어나온 부산항 부두, 야자수 형상의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그리고 링 모양의 미국 애플 사업까지 지난해 말 발사된 초소형 위성 옵저버 1A가 촬영한 위성 사진입니다. 나라 스페이스가 자체 개발한 25kg급 큐브 위성인데
지구 관측 위성을 직접 개발하고 영상 수신해서 분석까지 성공한 건 세계 최초입니다. 올해 상반기 중으로 쌍둥이 위성 옵저버 1B도 발사할 예정이며 앞으로 5년 안에 초소형 위성을 군집으로 운영해 세계 주요 도시에 대한 실시간 분석 자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원통 모양의 소형 기체가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고도 100m에서 정지 비행을 하고 정해진 위치에 수직 착륙까지 성공합니다.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한 시험 기체 블루웨일 0.3으로 이번 시험으로 재사용 로켓 기술 확보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페리지는 액체 메탄 엔진 기술을 바탕으로 소형 발사체를 독자 개발 중인데 오는 5월 제주도 서쪽 해상에서 고도 100km까지 올라가는 중궤도 시험 발사체를 발사할 예정입니다. 각 요소 기술에 대해서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검증은 다 마쳤다.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요소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실제 발사하는 시험을 저희가 상반기에 하고자 하는 거고요. 지난해 독자 개발한 우주 발사체의 시험 발사를 성공한 이노스페이스 역시 재사용 발사체의 비행 시험에 성공하는 등 제2의 스페이스X를 꿈꾸는 한국 우주 스타트업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는 양평 용문산에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정확한 나이와 키, 무게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이 은행나무를 디지털로 구현해 그 비밀을 처음으로 풀어냈습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거대한 은행나무가 위용을 뽐냅니다. 노란빛으로 물든 은행나무는 보기만 해도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로 꼽히는 용문산 은행나무. 하지만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무의 신체 검사를 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연구진이 이 은행나무를 디지털로 구현하면서 수수께끼를 풀어냈습니다. 무인 자동차에 쓰이는 라이다 장치로 은행나무의 정보를 측정해 디지털 쌍둥이를 만든 겁니다. 두 갈래로 갈라진 가지와 우뚝 솟은 나무 끝, 두꺼운 나무 밑부분까지 실물과 똑같습니다. 레이저 빛을 발사하여 반사되어 돌아오는 정보를 분석하여 거리, 운동 방향, 속도, 위치 등 다양한 정보와 함께 주변 환경을 3D 형태로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알게 된 용문산 은행나무의 키는 38.8m, 약 아파트 13층 높이였습니다. 전체 나무 무게는 97.9톤으로 중형 승용차 약 69대의 무게와 맞먹었습니다. 가장 큰 의문이었던 수령도 밝혀졌습니다. 기존 오래된 나무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식을 도입해 계산한 결과 1018년으로 밝혀졌습니다. 라이다로 취득한 용문산 은행나무 생장 정보를 우리 국립산림과학원 노고수 수령 추정 DB에 적용한 결과 나무의 나이가 1018년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서기 1007년 고려 목종 시기입니다. 또 용문산 은행나무의 연간 이산탄소 흡수량은 113kg으로 50년생 신갈나무 11그루가 연간 흡수할 수 있는 양과 같았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청각장애인들은 연극과 뮤지컬 같은 공연을 보러 가도 배우들의 대사를 듣기 어려워 공연을 온전히 즐기기가 쉽지 않은데요. 실시간으로 음성을 자막으로 변환해주는 스마트 안경이 등장해 청각장애인은 물론 외국인들도 문화를 즐기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연극 공연이 한창인 극장. 검은색 안경을 낀 관객들이 공연에 몰두합니다. 때로는 입가에 미소를 띠며 때로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여느 관객과 다름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청각장애를 지닌 분들입니다. 이들이 끼고 있는 안경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배우들의 목소리가 자막으로 송출돼 대사를 듣지 못해도 볼 수 있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부분을 음성을 자막으로 전달해 주기 때문에 기존에는 스크린 모니터나 태블릿을 활용해 관객들에게 자막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막을 보려면 모니터나 태블릿으로 고개를 돌려야 해 온전히 공연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스마트 안경을 끼면 공연이 진행되는 모습과 동시에 자막도 함께 볼 수 있어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 배우들의 연기를 보면서 눈이 불편하지 않게 대사를 자막으로 볼 수 있으니까 오늘 처음으로
빠져들게 된 것 같아요. 너무 잘 봤고요. 이 안경 덕분에 전학을 제대로 볼 수 있어서 감동을 받았어요. 스마트 안경에는 음성을 실시간으로 문자로 변환해주는 인공지능 엔진이 쓰였습니다. 한글뿐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실시간 번역도 가능해 각종 외국어 자막으로 송출할 수 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말로 된 공연이나 문화체험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국내에 기반을 잡고 이제 해외에 계신 시청각장애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되도록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증강현실 기술 발전으로 청각장애인들이 느꼈을 소리라는 장벽도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청소년 5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온라인상에서 따돌림이나 욕설 등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청소년 1,03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한 결과를 보면 20.1%가 최근 6개월간 온라인 공간에서 누군가 나를 따돌리거나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12.2%는 내가 싫어하는데도 누군가 이메일 쪽지를 계속 보내거나 소셜미디어에 계속 방문해 글, 사진을 남긴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26.4%는 최근 6개월간 자신이 온라인 공간에서 다른 사람을 따돌리거나 욕하거나 감정을 상하게 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가해 대상으로는 친구가 32.8%로 가장 많았고 모르는 사람 29.4%,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 13.1% 순이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자치단체에서 출산 축하금을 줍니다. 저출생이 심각해지면서 지원금도 경쟁적으로 늘고 있는데 아예 한 푼도 못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승배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백모 씨는 지난 2022년 10월 셋째 아기를 낳으면서 이사를 했습니다. 자치단체에 출산 축하금을 신청했지만 황당하게도 못 준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돈을 주는데 아기가 태어날 당시에는 다른 동네에 주민등록이 돼 있었다는 이유였습니다. 아기를 낳은 건 10월 4일, 새로운 동네로 주소를 옮긴 건 출산 바로 다음 날인 10월 5일, 불과 하루 차이였습니다. 전에 살던 동네는 출생일이 아니라 출생신고일을 따졌습니다. 출생신고는 이사간 동네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 양쪽 모두에게 축하금을 못 받는 상황이 된 겁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정작 출산을 했더니 여기는 이래서 안 돼, 저기는 저래서 안 돼. 이렇게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꾸 철벽 쳐가지고 그게 좀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취지가 안 맞잖아요. 행정심판과 함께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해 꼬박 1년 만에 축하금은 받았지만 조기 출산에 전세 사기까지 당해 이사가 늦어졌다는 사실을 발품을 팔며 직접 입증해야 했습니다. 전입신고했었던 부동산 계약서부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서류화로 집어넣어야 돼서 여기저기 정말 많이 서류를 준비하러 다녔죠. 출산 당시 필요한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시간이 지난 뒤에도 지급할 수 있게 지난 2019년 제도를 보완했지만 여전히 못 받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자체 예산으로 주기 때문에 정책 이름부터 시작해 지급 기준과 대상, 금액이 서로 달라 현재로선 민원인이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출산을 시점에 이사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경우에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에서 공개하고 있는 출산지원금 지급 기준들을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출산 축하금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책인 만큼 사각지대가 없도록 복잡한 조례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앞서 셋째를 낳은 직후 이사를 하는 바람에 출산 축하금을 받는데 애를 먹은 사례를 전해드렸는데요. 지자체마다 축하금 지급 기준이 달라 발생한 일인데 비슷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현재로서는 직접 규정을 꼼꼼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별 정책은 다르더라도 결국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취지는 같은 만큼 혜택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